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우명 작가의 하얀 배라고 하는 현대소설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먼저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네, 그러면 하얀 배라고 하는 이 소재는 첫 번째,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일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바깥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인물의 희망이나 어떤 동경 이런 것들을 그릴 것이고, 그것을 조금 구체화해서 설명하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 그것도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하는 소재로서 소설 전반에 짙게 깔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얀 배를 그리워하는 소년 과 류다를 연결지어 이해하면서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라고 하는 인물 한 명, 그 다음에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년 한 명, 그 다음에 류다라고 하는 인물 한 명, 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겠구나 잡아주시고, 나라고 하는 인물이 그 하얀 배를 그리워하는 소년과 류다라고 하는 어떤 인물 둘을 연결짓게 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쯤에서도 이미 잡아주셨을 것이고, 괜찮습니다. 눈치가 빠르지 않았던 학생들도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바로 하얀 배를 그리는 소녀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소녀는 아시겠지만 슈트롬의 소설 이멘호수 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멘호수가 아니고 어떤 소설이었죠? 네.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서의 소년인 거죠. 그러니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하얀 배라고 하는 소설 속의 인물이 바로 이 소년이고요. 그 다음에 류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소설, 요 윤우명의 하얀 배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죠. 그 다음에 작가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나라고 하는 기자죠. 기자가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중앙아시아 동포이자 말 배우는 아이라고 하는 글을 쓴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국에 대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류다구나,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류다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시련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도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주목한다. 그러면 시련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이 소설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언어를 통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지기 위해서 류다라고 하는 인물들,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보기를 통해 소설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 주요한 어떤 소설 전개 방식의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소설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만 읽더라도 여러분이 대강 이 소설의 시점을 잡을 수가 있죠. 먼저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시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류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하겠구나. 여기까지는 물론 보기까지만 읽고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1인칭 관찰자 시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한 뒤에 이제 소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맞네, 정말 그렇네,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서술자 시점에 대한 힌트도 보기에서 제공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네, 윤우명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부분이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너네 이 부분 내가 안 주면 소설을 여기에서부터 바로 본문을 줬을 때 못 읽을 거야. 그러니까 힌트를 줄게. 이 힌트 부분에서 니네들이 잘 배경 지식을 쌓아봐 라고 하는 구간으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정보들, 읽어낼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뽑아내겠다 라고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취재차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의 직업은 기자구나 잡아줄 수 있고요.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공간으로 향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구나. 또한 한국을 그리워하며 말 배우는 아이라고 하는 글을 쓴 고려인 류다를 만나기를 희망하는구나. 알마이타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며 고려인 미하일로부터 류다가 이시쿨 호수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알마이타에 먼저 도착을 했고 거기서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다 미하일을 만났고 그 미하일로부터 류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 살고 있는지까지 듣게 되었으니까 이시쿨 호수 근처로 또 이동하는 구조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한 소설들을 우리가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행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공간의 이동 가운데 그죠? 공간의 배경적 이동 가운데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 여로형 구조 소설을 읽는 독해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로형 구조의 성격은 당연히 기행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이동과 그 공간의 이동에 따라 어떤 인물과 사건들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정서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 변화들이 분명히 확연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형 구조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무언가 등장인물의 심리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로형 구조를 쓸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알마에타에서 우슈토베로 그 다음에 이시쿨 호수로 이동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말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호수는 당연히 이시쿨 호수가 될 것이고 이시쿨 호수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있을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읽다 보면 또 이시쿨의 물은 위는 민물이고 아래는 짠물이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호수의 윗부분은 민물로 되어 있지만 옛날 도시가 있는 쪽은 이제 짠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에 비교되어 발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이고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시쿨 호수와 그 다음에 발하슈 호수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하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이고 한쪽이 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트마토프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 내용을 미하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알려주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의 할아버지 집으로 와서 살고 있는 한 소년, 바로 이 소년이 보기 속에 등장했었던 그 소년이 되겠죠.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하얀 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얀 배는 우리가 보기에서 뭐라고 읽자라고 했었냐면 바로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소녀는 결국에 부모님의 이혼이라고 하는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자기가 원치 않는 공간, 즉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유를 꿈꾸며 외부 세계를 꿈꾸며 그러한 동경의식을 가지고 내가 물고기가 되어 하얀 배와 함께 이곳을 떠나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리워하는 존재 정도로 이 소년의 인물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이메노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연상과 나의 어떠한 상상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인칭 시점의 특징이죠. 1인칭 시점은 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나라고 하는 인물의 내면은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장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짠물 부분에 있는 이 옛날 도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힌트를 이제 소설 안에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로도 좀 물어보기가 아마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옛날 도시가 갖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화되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조금 소설을 읽어내는 안목과 눈을 기르기 위해서 그 능력을 길러내기 위한 어떤 하나 방편으로 이 옛날 도시가 갖는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먼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생각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정답과 비교해 보세요. 이 옛날 도시는 결국에 우리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근원이라고 해볼까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장 깊은 그 근원 속에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바로 땡땡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얀 배와도 좀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요.
하얀 배는 이제 그 호수를 넘나들며 호수의 저쪽 먼 공간으로도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 배가 있는 것이라면 이 옛날 도시는 그 호수 밑에 우리 내면 속에 착 가라앉아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히 중앙아시아 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그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것이냐, 바로 조선 땅, 한반도의 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한 어떤 공간에 대한 그리움을 이 옛날 도시가 호수의 가장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는 전설로 표현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얀 배라,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 수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묻지만, 그러나 상당히 멀다,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거기를 꼭 가봤으면 하는데 라고 번갈아 쳐다보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내가 그만큼 이시쿨 호수를 가고 싶어 한다는 간절함의 심리와 정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글 선생님과 미하일이 알겠습니다, 같이 가도록 하죠,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한글 선생은 갑자기 근데 왜 나오지? 여러분들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소설 전문을 읽어보시면 아까 이 알마에타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글 선생을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슈토베 지역에서 미하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함께 이시쿨 호수로 가서 유다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여로형 구조로 소설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슈토베에서의 여행이 좋았던 이유, 쓸모없지가 않았던 이유 4가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동포들의 무덤을 보았다는 것. 두 번째, 광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을 보았다는 것. 자, 광야는 여러분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허허 벌판,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불모지, 불모의 공간을 광야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 즉 중앙아시아 동포들, 고려인들이 과거에 강제 이주되었을 때 이곳에 광야에 내려졌고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었던 것이 바로 갈대로 만든 움막집이 되겠죠. 그 흔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 내가 우슈토베를 여행하면서 얻게 된 두 번째 이익입니다. 세 번째, 그곳에 문을 연 한글 학교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산속의 호수, 즉 이시쿨 호수로 향해 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미하일로부터 들었다는 것, 이 네 번째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는 우슈토베에서의 여행 중 얻은 이득 중 가장 큰 이득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어쩌고저쩌고를 이정표로 향해서 달려옵니다. 아마 굉장히 멀고 힘든 길이었겠죠. 그런 것들을 열거와 나열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그러나죠. 그러나 나는 그토록 바라던 이시쿨 호수에 드디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나처럼 꼬리표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달라붙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뭔가 심리적인 부족함, 심리적인 미진함,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불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나 바라던 그 호수, 이시쿨 호수를 향해서 도착을 했는데 뭔가 그러나라는 생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것이죠. 나는 그 꼬리표를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나의 심리와 정서 잡아줄 수 있겠죠? 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점점점 말줄임표를 통해서 그 시도가 좌절되었으며 그 이상한 미진함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때였다,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하고 있죠. 바로 극적 반전이 예고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류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류다가 하게 됩니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죠. 이 맑은 눈동자는 당연히 류다를 비유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맑은 눈동자라고 하는 작은 것을 가지고 류다라고 하는 큰 대상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맑은 눈동자는 대유법에 해당한다라는 것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뚜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라는 그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역시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물의 상상, 연상, 생각,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시점의 특징도 잡아줄 수가 있겠죠. 안녕하십니까? 나는 엉겁결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네, 엉겁결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느꼈던 감동, 놀라움, 이런 정서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나의 심리도 잡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개 양귀비 꽃밭이 수런거리고 숲속에 들고양이들이 귀를 쫑긋거리고 어쩌고 저쩌고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되었다.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인물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류다의 한국어 인사말을 듣고 난 이후에 전율과 감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며 어떠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셔야지 실제 이 이시쿨 지역의 꽃밭을 보고 있다. 들고양이들을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면 X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라고 미진했던 마음이 그녀의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 쓰러지는 듯 싶었다.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거기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방의 조상나라는 한반도 영토,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얀 배는 아까 나왔던 것처럼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소재가 되겠죠.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서 선생님이 스타니슬라브에다가 밑줄을 그어버렸네요. 사람 이름인데 그게 아니라 사이프러스 나무에다가 그었어야죠. 중앙아시아에는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무는 결국에 외부 영토에서 이식된 나무, 즉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류다라고 하는 인물도 이 혈연 관계, 이 피에 있는 이 DNA 자체는 중앙아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 조선에서 자생하고 있던, 잘 살고 있던 나무들이 강제 이주되면서 이 중앙아시아에 이식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 결국 우리 중앙아시아 동포들, 즉 이방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소재 잡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물은 다시 알마아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만나서 대화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전혀 그 기억이 퇴색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랜 시간 흔적으로 남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뒤따르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내내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봉우리의 모습들을 눈에 그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만년설의 산봉우리가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시쿨 호수 근처에 있었던 산봉우리 자체가 바로 하얀 배, 즉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 동포들이 그토록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언어를 통해 지키려고 노력하며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마음속의 감동으로 확 남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억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나의 심리와 정서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 자체는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정말 수억 번, 수조 번 들었던 너무나 당연한 전형적인 의뢰하는 인사말이었을 텐데, 이 류다를 통해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 소설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나머지는 그냥 다 적절한 것들이어서 읽어보면 왜 적절한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쿨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을 반성하는 마음. 네, 반성하는 게 아니죠. 이 리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부분은 이시쿨 호수만을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심리적 부족감과 미진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나 자신에 대해서 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의 심리와 정서를 잡아주셔야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러나 점점점, 이 부분은 그러나 그 미진함이 달래지지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읽어주셨어야 됐겠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네, A 이 부분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상상 속 장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B 이 부분은 이제 과거 회상 맞죠? 왜 과거 회상이냐면 여기 처녀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차 안에서도 떠나지를 않았다 이렇게 있었다 않았다 이런 애들은 다 쌍시옷이 들어가 있죠. 네, 과거형을 나타내주는 시제입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그 산봉우리를 눈에 그리잖아요. 그러면 산봉우리를 보고 류다를 만나고 했던 것은 차 안에 있기 이전의 사건, 즉 알마타로 돌아가기 이전의 사건, 이시콜 호수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해상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물의 내면 상황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에 생각되었다. 이게 바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봉우리를 눈에 그리며 이것이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았죠. 이런 깨달음들도 당연히 인물의 내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선지를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내적 독백을 사용하여 여기까지 맞습니다. 네, 이 내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B는 구어체를 사용하여 구어체인가요? 사실은 뭐뭐 있었다,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어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2번 선지를 잡으실 때 인물 사이의 대립이 너무 아니기 때문에 2번을 날렸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사실 문어체하고 구어체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학생은 이 부분이 구어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느꼈던 바, 나의 심리, 나라고 하는 그 인물의 심리를 나의 입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아니고 구어체냐 문어체냐는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심리를 묘사하는 대목이라 하더라도 그걸 구어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문어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선지는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다. 정확한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A는 전해 들은 이야기 아니죠. B는 직접 경험한 사건 맞고요.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나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물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격과 생각은 다른 거니까요. 4번 A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여. 요거는 좀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부 세계가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외부 세계일 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 세계를 사실 묘사한 그럼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A 부분에서 이런 외부 세계를 묘사한 건 결국에 화자의, 그러니까 나의 내부, 즉 이 나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가 그만큼 찌리릿 감동이 오고 전율이 왔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묘사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계를 묘사했다라고 한 이 선지는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먹꽃밭, 들고양이 이런 애들이 외부 세계인 건 또 맞잖아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그 외부 세계는 맞는데 그게 결국에 자기 상상에 의한 거니까 내부 세계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고요. B는 인물 간의 대화 아니었죠? 마찬가지로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인칭 시점은요, 객관적 전달이 아니라 주관적 전달이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독백을 통해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A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하여. 틀렸죠. B는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제시하여. 맞네요. 인물의 심리 변화. 변화 과정을 나타낸 적은 없었고요. 물론 그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말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긴 했지만 그게 심리 변화다 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1번 호수 밑의 옛날 도시는 소년이 하얀 배를 타고 가고자 하는 동경의 공간으로.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옛날 도시가 갖는 의미 파악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배를 타고 어떻게 호수 밑으로 갑니까? 이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말은 안 되죠. 이게 배는 이제 호수의 저 건너편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배인데 어떻게 호수 밑에 있는 도시로 갑니까? 그게 이제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옛날 도시라고 하는 게 호수 밑에 가라앉았다라는 그 소설 속의 대목, 그 표현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그리워하는 공간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적절하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뒷부분, 내가 지향하는 공간이 아닌 거죠. 이 소년이 지향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류다 이런 인물들 고향을 잃어버리고
근데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에 의해 고향을 잃어버리고 늘 그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지향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